보통 우리 은하를 보고 평범한 나선 은하라고 이야기하죠. 납작한 원반, 아름답게 휘감긴 나선팔, 얼핏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나선 은하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은하는 현존하는 그 어떤 시뮬레이션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주변을 떠도는 작은 외소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남반구에서 볼 수 있었던 두 개의 크고 작은 마젤란 은하를 비롯해서 총 11개의 작은 외소나가 발견되었죠. 이들은 우리 은하 주변을 떠돈다고 해서 위성 은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이 위성 은하들이 모두 같은 평면 위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위성 은하들은 아무렇게나 분포하지 않습니다. 마치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이 모두 하나의 평면 위에서 돌고 있는 것처럼 모두 같은 평면 위에 놓여있죠. 바로 이것을 우리 은하 주변 위성 은하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위성 은하 평면의 너비와 두께의 비율은 고작 0.18밖에 안 되는데요. 정말 얇고 거대한 평면 안에 위성 은하들이 놓여있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 은하 주변 위성 은하들은 우리 은하 원반에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VPOS라고도 부르죠. 보통 우주의 진화를 구현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보면 우리 은하만큼 아주 완벽하게 주변 위성 은하들이 모두 한 평면에만 놓여있는 경우를 재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상 거의 만들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은하처럼 주변에 위성 은하 11개를 넘게 거느리고 있는 모델 은하가 총 200여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만큼 납작한 원반에서만 위성 은하가 놓여있는 경우는 고작 2개뿐이었죠. 확률로 따지면 겨우 1%입니다. 즉 우리 은하는 어지간해선 지금의 시뮬레이션으론 재현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은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은하가 이런 재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은하 원반을 주변에 두르게 되었는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일부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문제를 근거로 기존의 암흑물질에 대한 이론 자체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네이처에는 아주 재밌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지 못한 허무한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담겨 있죠. 과연 이 난감한 위성은하 평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현대우주론의 주요한 미스터리 중 하나인 위성은하 평면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위성은하의 평면 문제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설, 우주 거대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답을 찾는 가설입니다. 거대 구조 자체가 만들어질 때 우주의 물질은 기다란 필라멘트를 따라 흘러옵니다. 우주 사방에 퍼져있던 암흑물질과 가스물질은 서서히 중력에 끌려 모이기 시작하죠. 중력이 더 강한 곳으로 물질이 모여들고 그 중심에서 은하가 반축됩니다. 사방에서 흘러오는 물질의 흐름은 길게 이어지죠.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를 보면 기다란 필라멘트가 복잡하게 얽힌 그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그 거대 구조의 그물이 모인 매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긴 필라멘트 통로를 따라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물질이 유입되죠. 이렇게 유입된 물질이 중심의 은하 주변을 맴돌면서 반죽되면 조금씩 작은 외소은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외소은하는 원래 들어왔던 그 흐름의 방향대로 모두 비슷한 방향으로 배열될 수 있죠. 그리고 그간 많은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과정을 재현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죠.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필라멘트를 따라 한 방향으로 물질이 흘러오는 것은 맞지만 애초에 필라멘트 자체가 아주 두꺼운 스케일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쭉 유입되더라도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펑퍼짐하게 분포하죠. 우리 은하 주변의 위성은하들만큼 납작한 원반을 재현하진 못합니다. 게다가 실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필라멘트가 꼭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함께 연결됩니다. 그래서 은하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필라멘트를 따라서 사방에서 물질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들이 함께 뒤섞이면서 은하 주변의 위성은하들은 더 펑퍼짐하고 둥근 분포를 갖게 됩니다. 모델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은하만큼 납작한 위성은하 평면을 갖는 경우는 보통 0.1%밖에 안 되죠. 기준을 아무리 너그럽게 잡아도 1% 정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다른 가설들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가설, 작은 외소은하가 여러 개 모여있던 은하군이 통째로 들어왔을 가능성이죠. 먼 과거에 작은 은하가 모여있던 무리 자체가 통째로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 들어오면서 그 은하 무리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은하들은 원래의 궤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 은하 곁을 맴돌게 되죠.
이러한 가설은 우리은하 주변 작은 은하들이 비슷한 궤도를 공유하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궁수자리 외소은하는 그 궤도를 따라서 길게 이어진 별의 꼬리를 흘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더 큰 은하였지만 우리은하 중력에 붙잡혀 여러 번 궤도를 돌면서 으스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궤적 뒤로 마치 헨젤과 그레텔처럼 자신이 품고 있던 별들을 길게 흘리는 중이죠. 남반구에서 볼 수 있는 대마젤란 그리고 소마젤란 은하도 원래는 더 커다란 하나의 은하로 합쳐져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오래전 존재했던 더 커다랐던 은하가 우리 은하에 다가왔고 마찬가지로 우리 은하 중력에 의해서 으스러졌죠. 살아남은 가장 큰 조각은 지금의 대마젤란 그리고 소마젤란 은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진 더 작은 조각들은 이들과 비슷한 궤도를 도는 또 다른 외소은하가 되었다고 추정하죠. 이 두 번째 가설은 최근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외소은하가 모여있는 은하 무리는 훨씬 펑퍼짐합니다. 우리 은하 주변을 도는 위성은하 평면 두께에 비해서 거의 10배도 두껍죠. 외소은하 무리가 한꺼번에 유입되더라도 지금의 위성은하 평면처럼 훨씬 얇은 구조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많은 시뮬레이션은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존재했던 은하들의 무리가 우리 은하 중력에 붙잡혀 으스러지더라도 이때 만들어지는 위성은하는 많아야 4-5개 정도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하 주변의 얇은 평면 위를 돌고 있는 위성은하는 11개가 넘죠. 따라서 외소은하 무리가 한꺼번에 들어왔더라도 이렇게나 많은 위성은하들이 얇은 평면 위에 배열되어 있는 모습은 재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또 다른 세 번째 가설, 우리 은하 주변으로 다른 은하가 지나가면서 이때 파괴된 조각들이 지금의 위성은하가 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력으로 인한 조성력으로 그 곁을 지나가는 다른 은하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조각들 중 일부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 곁을 도는 외소은하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작은 파편 은하들을 조석 외소은하 TDG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가설은 현재 관측되는 우리 은하 주변 외소은하들의 궤도와 위치를 가장 잘 설명하죠. 그래서 최근엔 가장 주목받는 가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세 번째 가설 역시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이 가설이 맞다면 현재 우리 은하 곁을 떠도는 외소은하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른 큰 은하의 일부였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파괴되기 전 원래 살고 있던 이 은하에서는 별들이 탄생하고 터지고 죽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폭발한 별들이 남긴 금속 원소가 계속 보충되게 되죠. 당연히 이러한 금속 원소의 흔적은 파괴되고 살아남은 외소은하 조각에도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금 우리 은하 곁을 떠도는 대부분의 외소은하들은 금속 함량이 그리 높지 않죠. 게다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 은하 두 개가 서로 지나가면서 으스러지고 파괴되면 중력에만 끌려가는 암흑물질은 더 빠르게 큰 은하 쪽으로 끌려갑니다. 반면 가스물질은 계속 외곽을 떠돌면서 남게 되죠. 이렇게 외곽을 떠돌던 가스물질이 그대로 모여서 외소은하 파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끼리의 충돌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파편 은하는 다른 평범한 은하들에 비해서 암흑물질의 비중이 훨씬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관측되는 우리 은하 주변 외소은하들은 정반대죠. 심지어 전체 질량의 거의 80-90%까지 암흑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외소은하들은 질량 대부분이 암흑물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은하 주변 위성 은하들이 커다란 은하의 파편이었을 거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까지 우리 은하 원반의 수직한 방향으로 절묘하게 배열된 위성 은하들의 분포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난제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 난감한 위성 은하의 평면 문제 자체가 기존의 암흑물질 이론 자체를 부정하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쩌면 이 난제가 전혀 생각지 않은 허무한 방식으로 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새롭게 완성된 가이아 탐사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재밌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이아 탐사선은 우리 은하 속 별들과 주변 천체들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측하는데요. 덕분에 우리 은하 주변 원반을 구성하는 위성 은하들이 각각 어떤 방향과 속도로 돌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새로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각의 위성 은하들이 5억 년 전부터 5억 년 후까지 과거에서 미래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그 궤적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놀랍게도 위성 은하들이 같은 평면 위에서 납작하게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저 우연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진 궤도를 돌던 위성 은하들이 하필이면 우연히 딱 지금 시기에 일렬로 배열되었을 뿐이죠.
지금으로부터 5억 년 전부터 5억 년 후 미래까지 각 위성은하들은 계속 이동하고 이들이 분포하는 위성은하 평면도 계속 기울어집니다. 특히 우리 은하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진 두 개의 위성은하 사자자리 1 은하와 사자자리 2 은하가 우리 은하 주변 위성은하 평면의 두께를 결정하는데요. 가장 멀리 떨어진 위성은하인 만큼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위성은하 평면 전체의 두께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침 우연하게도 이 가장 멀리 떨어진 두 개의 위성은하가 딱 절묘한 위치를 지나고 있는 탓에 우리 은하 주변 위성은하 평면이 더욱 얇고 특별하게 보이는 착각이 벌어진 셈인 거죠. 각각의 위성은하가 어디에 있는지 현재 위치만 고려했을 때는 우리 은하처럼 주변에 위성은하가 일렬로 배열된 사례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재현된 은하들 중 1%도 안 됐죠. 그래서 우리 은하가 아주 특별해 보이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처럼 단순히 지금의 위치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는 전체 궤적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위성은하가 분포하는 케이스는 5%까지 늘어나죠. 이 정도면 그다지 드물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훨씬 평범한 은하가 되어버리죠. 결국 시뮬레이션과 관측이 어긋나면서 기존의 암흑물질 이론까지 의심하게 만들었던 이 골치 아픈 난제, 우리 은하 주변 위성은하 평면 문제는 그저 우연하게 벌어진 착각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그 난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암흑물질 이론을 위태롭게 했던 반박 증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번 네이처에 발표된 이 흥미로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는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를 관측한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은 우주의 나이 138억 년에 비하면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느리게 변화하는 우주에 딱 한순간만 바라보는 셈이죠. 긴 세월 동안 천천히 이동하는 천체들의 움직임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주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쭉 존재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제멋대로 움직이던 위성은하들이 우연히 일렬로 놓이면서 지금의 우리 은하를 특별하다고 착각했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논문의 결과를 통해서 위성은하 평면의 오래된 비밀은 그냥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가이아 탐사선의 새로운 데이터로 완성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오래된 난제의 종지부를 찍기에는 조금은 부족한데요. 최근 더 깊은 관측을 통해서 아주 재밌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우리 은하 말고도 다른 은하들 주변에서 위성 은하들이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안드로메다도 센타우루스 A 은하도 모두 주변의 위성 은하들이 한 평면 위에 배열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들도 제멋대로 돌던 위성 은하들이 하필이면 딱 지금 시기에 마치 한 평면에 있는 것처럼 우연히 배열되었을 뿐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우리 은하만 놓고 봤을 땐 이 새로운 설명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른 은하에서까지 비슷한 우연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만약 이 은하들 모두 비슷한 우연이 마침 딱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면 참 재밌지 않나요? 만약 인류가 우리 은하에서 조금 더 일찍 또는 조금 더 늦게 탄생했다면 우리의 밤하늘에서 보이는 위성 은하들의 배열은 지금처럼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위성 은하 평면 문제와 같은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재밌게도 우리 인류가 우주 전체 역사에서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류가 즐기는 천문학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죠. 우리는 과연 우주를 연구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시기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중요한 순간을 놓쳤거나 너무 일찍 탄생한 아쉬운 시기를 살고 있을까요? 우주먼지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